제가 발제문을 만들어 왔는데요. 출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동안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의 모순성과 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행정법원 판결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과 수사 방해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명명이 된 것은 최초에 작년 3월 31일 MBC가 첫 보도할 때 제목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여러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검언 공작이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VIK 전 대표 이철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금품 수수를 불면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다는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검찰 내부 전력자로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이 있다고 하였다고 제보자 X가 제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드러난 쌍둥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발 공작 사건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 이 고발 공작의 선행 행위인 이 모의는 검언 공작이 보다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 공수처를 반대했던 검찰이었죠. 그러나 정작 검사 비위 사건을 수사하려 한 검찰 자신의 수사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놓고 부정한 셈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 형사사법 정의를 총괄 지휘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제 식구를 감싸는 데 앞장섬으로써 법원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검찰 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검찰총장 개인의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을 보호하자고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검언 공작을 덮기 위해서 고발 공작을 저질렀다 하는 의혹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 정보 수집 권한을 가진 검사와 또 정당이 짜고서 권한을 남용해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를 누설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친여 브로커가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접근해서 검사의 이름을 기자로 하여금 불게 함으로써 사실은 기자와 검사의 대화가 없었음에도 검사의 이름을 이용해서 검언 공작을 했다는 식으로 모함했다는 주장이 바로 이 고발 공작인데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작을 벌이고 또 이 공작이 먹혀왔던 것입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대로 법원도 임시처분을 할 때는 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군대식 상명하복의 검사 통일체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컸습니다.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죄인과 제목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윤석열 전 총장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한때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윤석열은 정의에 복무하지 않은 공보기자, 민주적 견제를 거부했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조직을 일탈시키고 주권자인민의 권력 찬탈을 노리는 정치검찰이 돼서 대중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국민이 탄핵시킨 나라에서 다시 검찰농단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윤석열은 공수처 사관왕이 됐습니다. 주로는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수사권 남용이고 또 직무유기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 사건,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정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조성은 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이렇게 4가지가 공수처에 접수돼서 지금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도 한 건이 있죠. 윤호진 용산 세무조사 사건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장모 사건, 2건은 불법 요양급여 편취 사건이고 또 장보증명서 위조 사건이고요. 배우자 사건 역시 2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이 모두 재판 중이거나 또는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은 당초 공수처 규모가 매우 적어서 그 역할과 비중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수처의 수사력 보강을 위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윤석열이 그대로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공수처, 수사청, 검찰이 상호 견제할 정도의 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최후의 승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교해 볼 때 윤석열의 오징어 게임은 최후의 승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핸들러는 사람의 목숨을 게임의 말로 가지고 놉니다. 검언 공작과 고발 공작의 정점에 윤석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2번 크게 경로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행정법원 판결문에 드러났듯이 한동훈의 핸드폰이 압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나머지 한 번은 채널 A사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는데 법원이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남의 일이거나 수사를 해서 오히려 자신의 오해를 벗을 수 있다면 대노할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검언 유착을 권한 유착으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한동훈의 폰이 절대 압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입니다. 고발장에 윤석열과 그 부인 장모와 측근 한동훈이 피해자로 적시된 것 등등 모든 정황은 윤석열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들통이 나자 이동재 기자는 급히 한동훈의 대역을 만들려 했는데요. 대역 모의는 채널A사의 내부 반대로 몇 시간 뒤에 바로 좌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그 3주 후에 대역이었다 이렇게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손준성과 통화한 김웅 역시 언론 보도 훨씬 전인 조성은에게 전화를 했던 4월 3일에 대역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역이라는 것은 사실 그 내부자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정당과 언론에 이런 대역을 전파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그가 기획자이거나 그와 아주 가까운 한편일 것입니다. 김웅이나 손준성은 디지털 증거가 드러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부인함으로써 오리발 내밀기 작전을 해서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가 불나방처럼 돈을 보고 달려들지만 결국 게임의 말이 돼 비참하게 버려지듯이 권력의 분화방이 돼서 권력을 향해 달려들지만 그들도 도구로 버려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실을 그들도 알기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넋이 나간 말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로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언 공작이고 고발 공작입니다.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이고 쌍둥이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전문 사기꾼의 노란한 사건으로 몰아붙여서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언론이 그러했고 검찰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X가 등장하기 전에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3번이나 편지를 발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와 검사도 훨씬 전에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이 이기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우선 현재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한 것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아직도 이게 배포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가 토론 자리인 만큼
조금 그 이론적인 접근을 하려고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사실 지금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법원의 판단은 수사방해와 감찰방해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이 사안의 실체에 대한 접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로 수사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동재 기자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했던 채널 A사의 진상조사 보고서, 이것은 이미 공개가 돼서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이고요. 그리고 제보자 X가 재수학 검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보시면 이런 실체가 지금 전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구나, 우리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월 5일이면 제가 장관 취임하고 한 달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윤석열이 신라젠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증언을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검사장이 반대하다가 수용한다, 이런 허위, 좀 왜곡된 윤석열의 의도가 깔린 그런 오보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 파견 승인을 즉시 해 주었는데요. 중앙지검은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언어 검사를, 역시 중앙지검도 사건이 막 밀려 있는 때니까 어떤 검사를 파견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검토 단계인 것인데, 이것을 프레임을 걸기를 시도했던 것이죠, 윤석열 사단이. 그러니까 2월 5일부터 이미 신라젠 유시민 엮기는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그것은 2월 6일 이동재가 채널A 법조팀 카톡방에, 제가 6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조팀 카톡방에 그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앞에 있는 2월 5일자 언론 보도는 의도된 언론 보도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법조팀 카톡방의 목표는 일가족 설득해서 유시민 등 정치인에게 뿌리는 돈과 장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2월 13일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은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했고, 당시 이동재, 한동훈, 백승훈은 25분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한동훈 측이 이미 작년에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다시 복귀를 해보면 이동재는 이철 와이프를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라고 하고, 한동훈은 그건 해볼만 하다라고 하고, 백성훈은 시민 수사를 위하여 시민은 유시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 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4일, 2월 19일, 2월 21일 세 차례 이렇게 이동재는 편지를 발송하게 되는데, 이철에 대해서 강연 대가로 유시민에게 얼마를 건넸는지 궁금하고 수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요. 두 번째 편지에서는 검찰이 가족이나 당신의 재산을 추적하기를 착수했다. 가족의 재산을 추적한다.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요. 세 번째 편지에서는 자신이 취재와 보도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일에 제보자 X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리인으로서 통화를 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 날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검찰과 제일 신뢰관계가 있다 자기 자랑을 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것이다. 20년, 30년 추가로 더 징역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래서 이 브로커인지 저희를 의심했다. 기자인지 전문 사기꾼인지 몹시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은 깨지는 것이죠. 2월 26일 네 번째 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유시민 등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건넨 내역 장부가 가족 실형 선고를 막는 적절한 카드가 될 것이고, 검찰 고위층에 설명할 수 있다. 책임을 혼자 떠안지 마라. 야권이 총선 가방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선거와 연결지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2월 29일 보시면 되고, 3월 5일 또 이동재는 제보자 X에게 문자로 회사 간부와 만나자. 내가 회사에 보고했다. 이렇게 회사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3월 6일 날 제보자 X는 이동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겁이 났던 거죠, 제보자 X가.
그래서 제보자에게서는 이런 위협을 듣고서 여기에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들 것 같다. 거절을 하게 되니까 이동재가 다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무렵 이철은 아내에게 본인이 공포를 느낀다는 편지를 쓰고요. 딸에게도 편지를 써서 이런 의혹이라고 괴롭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없는 사실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걱정이 된다라고 심경을 밝히고요. 3월 10일 날 이동재가 한동훈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동재는 증거인멸을 해서 날아가고 없는 것이지만 후배 기자 백승호와의 통화에서 드러나고 백승호 폰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한동훈이 밑에 보시면 나를 막 팔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막말을 하면서 그런데 역시 이동재도 조금 찝찝해서 떠보는 것이죠. 나 기사 안 쓰겠다. 위험해서 못하겠다 하는데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맞나 봐. 그래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건 태블릿 PC 같은 거야. 다시 연락을 해라. 태블릿 PC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검찰농단을 하면서 그 결정적인 증거를 태블릿 PC와 비유하는 그런 모순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그날 이철에게 편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사주한 셈이 되는 것이죠. 이 5번째 편지 발송에서는 대표님 지인분과 나눈 상당 부분이 해결됐다 하는 것은 한동훈이 그렇게 부추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됐다 하는 얘기로 읽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월 12일부터는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VIK 투자 사기 사건 본래 수사 받아야 될 사건은 제쳐둔 채로 한참 전에 일어난 7년 전에 일어난 장부를 뒤져가지고 2천여만 원이 유시민에게 간 거 아닌가? 이거 현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유시민한테 갔지 이렇게 그런 이 협박성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3월 13일 보시면 이동재와 제보자 X가 2번째 만나게 되는데요. 그날 검사장과 통화했다. 녹취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녹취록에 드러난 한동훈의 발언은 이런 말입니다. 언론사 기자가 제보 내용을 수사팀에 말해주는 형식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수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양쪽에 도움이 된다. 제보자 X는 만남을 위해서 이철 변호사를 통해서 유시민에게 이날 만남을 위해서 이철의 변호인에게 물어봅니다. 그 유시민에게 지급한 강연료 내역을 찾을 수 있느냐 했더니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강연을 하고 정상적으로 강연 지급한 것이 이제 장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최경환, 윤호진 관련된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야 5명 이렇게 이동재에게 말해주니까 이제 야당은 별로 관심을 안 보이고 유시민에게 집착을 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월 16일 날 또 다른 그 투자 담당자 VIK에 있었던 강모라는 사람이 역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그 공포감을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철 대표가 금원유착 기사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측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무서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요. 아내에게도 편지 내용처럼 그런 측근에 대한 협박성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중에 기사를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시면 실제 이 2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17일 이동재가 만나는 자는 연락을 하고 3월 18일 또 제보자 X에게 통화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유를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을 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1번으로 사실 유시민을 치나 안 치나 대표님에게는 나쁠 것 없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월 19일 날 제보자는 이동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때 그 보낸 문자는
이철 대표는 당당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합니다.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질 것이고 14년 6개월이 감당하기 힘든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견뎌보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고요. 3월 20일 날 이동재하고 한동훈이 통화하게 되는데요. 이철이 범죄정보 형식으로 대검에 제보를 해라. 그렇게 되면 이철은 내부 제보자가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좋은 방향으로 간다. 내가 범정에 연결시켜 주겠다. 이때 이 범정은 나중에 고발 공작에서 드러나듯이 누굽니까? 손준성이죠. 네.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3월 20일 날 통화한 것을 이틀 뒤에 세 번째 만남에서 7초간 녹음으로 들려주고 또 녹취록까지 나머지 부분은 녹취록으로 또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증거로 확인이 되느냐 하면 이 자기의 상관인 배모 차장에게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남아서 채널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당사자가 누구냐? 한동훈은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에 녹음 파일에서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생각하시는 그분입니다. 생각하시는 그분이란 바로 이 앞전에 한동훈 최측근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라고 해서 그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해서 한동훈 검색했더니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그 이름을 얘기했더니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생각하시는 그분입니다. 제보자 X가 한동훈이라고 하자 그 이 기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2시 20분에 그 이동재가 제보자 X에게 문자를 해서 전화 달라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날 그날은 이 제보자 X는 거절을 하고 있다가 21일 날 이동재에게 전화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 만남을 보시면 되고요. 이때 3월 20일 세 번째 만남은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제보자 재수와 검사의 책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 보시면 주식 상장 이유, 신라젠에 투자하게 된 이유, 정치인 관여했는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상이 잘 안 됐는데도 신라젠이 말이죠. 임상이 잘 안 됐는데도 상장된 것은 유재수가 금감원 정책국장이었던과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가면 무엇이 그 수사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세세하게 예상되는 수사 내용을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 X는 이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같은 의도는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으로 억직 기소를 진행한 후에 검찰은 다시 신라젠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의 칼날을 청와대로 돌리려 한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이동재가 이것을 혼자 기획할 수 없는 것이다. 한동훈과 또는 검찰의 수사진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규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죠. 2월 5일 5쪽에 있는 2월 5일에 윤석열이 바로 신라젠 수사를 보강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법무부는 신라젠에 대한 수사 보강이 아니었고요. 이 남부에 대한 그 금융 경제에 대해서 그 증언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신라젠이라는 데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고 있고 그 표적 수사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사건도 들어있다. 단순히 유시민만이 아니라 라는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권 남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하든 검찰이 하든 수사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2일 날
백성우 기자가 MBC가 이 검언 공작을 취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자정이죠. 그러니까 3월 22일과 23일이 지나가는 밤 12시 바로 지난 무렵에 이동재는 반박 아이디어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그것은 대역을 녹음하는 문건을 기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역 시나리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동훈의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한동훈과 목소리가 비슷한 기자 하나를 구해가지고 이대로 말하면 녹음이 돼서 이걸 이 이철 대리인 제보자 X에게 들려주고 네가 들은 건 착각한 거야. 바로 이 기자였어. 목소리 비슷하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보자 X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바로 프레임 전환하는 꼬리 자르기 문자인데요. 저는 신원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법조 관계자를 언급한 사실 등 취재 내용을 데스크에 종합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데스크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에게 검찰을 언급하는 취재 방식은 부적절하고 온당치 않으니 취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의논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쭉 보시면 11쪽에 넘어가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프레임 전환하려는 시도를 언론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것도 검언 공작이에요. 프레임 전환도. 그러니까 일부만 딱딱 잘라서 보도를 함으로써 앞에 있는 검언 공작 문제 제기 MBC 보도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렇게 보시면 4월 3일자 이 조선일보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보자 X는 친여 브로커다 이 말이고요. 제보자 X가 이제 이 자기가 그 보낸 문자에 윤석열 부숴봅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여권과 연결된 지시가 윤석열 관련 의혹을 불붙이기 위해서 이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대리인 행세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4월 11일자 조선일보는 선처 약속한 게 비검사장 아니냐. 나는 비검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말한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을게요라고 했던 것이죠. 아까 보시면. 그래서 이동재 꼬리 자르기 태세 전환 문자 이거 가지고서 이 기사에 이 조선일보 기사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과자 지시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변신해서 먼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4일자 중앙일보 보시면 이건 노골적으로 이제 윤석열의 의사를 제목으로 답니다.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는 사실은 정언유착 비화 조짐이 있다. 정언유착은 뭔가 하면 바로 이 여권 친여 성향 언론 MBC와 친여 정치인이 유착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비화될 조짐이 있다라는 것이고 채널A 이 기자 녹취록 속의 음성은 검사장이 아닌 내 지인의 목소리다라고 이동재가 말했다라는 식으로 아까 말한 그런 대역을 가지고 이미 불발된 대역을 가지고 이 오보를 내서 바로 총선 전날 이 프레임 전환 시도를 했던 것이죠. 4월 14일이면 4월 15일이 총선이니까 바로 전날 아닙니까? 그리고 제보자 지시 친여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선거를 앞둔 전문 제보꾼이 결탁이 돼 있다 이런 식 보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고요. 이걸 보시면 이 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에 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중대비로 판단하고 면직 이상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이 고사 직전에 사법 정의를 살려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에 대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이동재에 대해서 1심 무죄는 아주 개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이동재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법원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항소심은 정말 진실이 이기는 재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엉터리 재판이었다는 것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청와대를 겨냥해서 신라젠과 유재수에 대한 공작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권력화된 검찰은 정권의 반사체입니다. 과거 검찰의 문제는 주로 공안통이 저질러 왔고 또 공안몰이에 몰두했던 권위주의적 비민주적 정권 아래에서 공안통과 언론이 유착을 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체로는 특수통들이 저질렀던 이 검찰 스스로가 이 권력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수사에 대한 통제는 이건 약간 이 강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김용민 의원님한테 드리면 김용민 의원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우리는 수사 통제 그러면 두 가지, 하나를 먼저 떠올립니다. 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경찰이 무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능률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찰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묻어버린다, 또 수사가 부실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검찰의 관심은 경찰 불신을 전제로 한 측면에서 이 수사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6대 범죄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건에서 수사 통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벌이는 수사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수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인권 침해를 할 경우에 이 어떻게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느냐의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용어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적극적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통제, 이것을 적극적 통제라고 하고요. 바로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처벌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또 소극적 사법정의를 위한 통제, 이것은 인권 침해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을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소극적 통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사는 불가피하게 인권 침해 작용이니까 수사의 적법성 통제가 절실하고요. 이 관점에서는 강제 수사를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고, 이것은 법률 전문가 검사 본연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으면 수사는 공격적인 작용이고, 이 수사의 그 효율성 통제는 수사 전문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소극적 통제는 바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통제이니까 이것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로 하여금 하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게 다른 나라가 다 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뭐 검찰 내 인권 감독관 제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손준성의 직책이 뭐죠? 인권 감독관이죠. 네. 그래서 딴 일에 관심을 쏟는 거지 인권에 아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고, 비아냥 그렸다고, 공수처가 인권 침해했다고 본인의 인권 침해는 인권위 고발을 하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다 부정적이에요.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사 기소권을 검찰에 다 준 상태에서 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수사 효율만 극대화시킨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딴 나라에 없는 거예요. 이 상명하복을 최정점으로 검찰총장에 집중시키는 이것은 법전에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직무 이전 승계권이 있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표현만 사라졌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같이 뼛속같이 검찰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초 검사 전출식에 검사는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쪽 마지막에 있어요. 15쪽. 그래서 제가 신임 검사가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서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임 검사 여러분들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랬더니 언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라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검찰청법 제7조 2에 직무이전 승계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그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 같으면 전국의 검찰 조직이에요. 그 전국에 있는 사건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윤석열 사단한테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원지검에 뭐가 떠났어요? 갑자기 김학의 출검 사건을 갖다 놨죠. 네, 울산 사건을 가지고 와서 황운하 의원님 잘 아는 울산 사건을 중앙지검에 갖다 놓죠. 막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와 같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청법을 고쳐서 그 소속 검사라는 표현을 이 대금으로 한정을 해서 해석론으로는 대금으로 한정해야 된다 해석론이 있어요. 근데 해석이 윤석열 검찰에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소속 검사를 대금으로 그리고 직무이전 승계권을 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제 행정관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권을 존치시키면서 직무이전 승계권을 그대로 둔다면 이 제왕적 총장은 윤석열 이후에도 계속 등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밑에 동그라미에 있는 최근의 신종 법 기술이 뭐냐 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이 공익신고자 보호는 이 조직의 박해와 감시로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보고도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죠. 잘 아는 휘슬블로우에게 진실 고발의 용기를 줘서 진실은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검사가 공익 제보자로 등장합니다. 스스로 수사기관인 동시에 수사처분을 할 수 있는 단독제 관청인 검사가 공익 제보자로 자처하는 과잉 권력이 등장하는데요. 검사와 정치 권력의 유착을 방조하게 되는 것이죠. 검사가 그 직무 수행 중 다른 검사의 공익 침해 혐의를 발견한 즉시 공수처에 신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익신고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금 손을 봐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 기사로는 김학의 공익신고 자천한 장땡땡이라는 검사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이 공익신고 했더니 인사자천 당했다라는 겁니다. 참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건 윤석열 머릿속에 박혀있는 미국 가서 보니 검사가 플리바게닝을 하더라. 이거 되게 부럽다인데요. 이거 막 본인들이 해온 거예요. 특수수사를 하면서. 원래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이죠. 유죄 답변 거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 특히 특수수사하는 검찰은 다른 범죄자와 범죄 정보를 제보받는 대가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수사를 덮어주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식으로 재성의 사건, 열린공감 TV는 사학 운영자로서 배임죄 등에 대한 플리바게닝 의혹과 조국 장관 가족 사건에서 의정은 가능성을 제기하죠. 한명숙 사건, 수용인을 회유 협박하는 겁니다. 검사실로 출정 편의를 제공하며 수사와 법정 증인으로 활용했어요. 그리고 이 제보자 X의 폭로를 보시면 이 검언 공작, 고발 공작 이외에도 수용인이면서 검사 편이 돼가지고 동료 수용인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고 또 금융 지식을 수사에 활용하고 도움을 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근절이 돼야 될 것이죠. 근데 이게 채널A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철
편에 서서 대리인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전문 사기꾼이다 막 그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봉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 현대자동차 최근에 이명박 소송 비용 대납 봐주기 의혹, 이것도 약간 플리바게닝을 남용한 것이죠. 또 대장동 사건, 부산저축은행 대출 봐주기 사건도 이 미국의 플리바게닝을 잘못 남용한 사례인 것이죠. SK 사면거래 의혹과 특검의 불기소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18쪽 중간에 독일의 법 왜곡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입법 발의가 돼 있는 것인데요. 이런 기소 편의주의 또는 그 플리바게닝을 엉터리로 적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법 왜곡인데요. 아예 우리도 의식적으로 중대한 일탈을 하거나 법원 측과 동떨어진 행위를 할 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최근에 유성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이 공소권 남용했다 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독일 법 왜곡죄는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입니다. 이걸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9쪽은 소극적 통제는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바로 법무부 장관이 하는 사후 통제입니다. 이건 예방적 통제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헌정사 최초로 문민 통제를 하고, 또 행정법원이 그 문민 통제가 정당하다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지만 예방적 통제가 못 되고 사후적 통제이고요. 이 불법과 비위의 진은지인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결코 사후적 통제로 해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자의 과감한 결단 없이는 절대 해소되지 않겠죠. 또 국회가 파면 청구를 하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사실은 이 형사사법이 훼손되는 상황을 방관하면서 헌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헌법기관이 국회가 스스로를 사법에 예속시키고 헌법 수호의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수사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대중의 인식 수준이 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적극적 사법 정의, 그러니까 범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또 특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이유로 한 검찰에 대한 기대가 경찰보다 높다 하는 그 대중의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최근의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대중의 인식은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적극적 사법 정의라는 것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청을 설치해서 수사 전문화를 해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N번방 수사 사례에서 경찰의 수사 능력이 크게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청 설치가 오히려 수사 전문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범죄가 진흥화, 구도화, 첨단화, 세계화되는 추세에 대비해서 수사 조직과 인력을 다원화하고 다양하고 전문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기대는 공수처와 수사청, 검찰이 서로 삼각발처럼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 활성화될 때 수사와 기소의 성력이 무너지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공수처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김웅 의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말을 했다라고 봅니다. 헌재가 없었더라면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듯이 공수처는 검치가 법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민주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도 조절로는 위험하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홍은아 의원님께서
수사청 설치를 장기 과제로 보지 않길 바란다 하셨는데요. 일본 같으면 검사가 증거 조작했다는 것으로 바로 검찰 개혁을 11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도 그걸 정치 사건이라고 물타기하고 슬슬 뒷걸음질 쳤습니다. 바로 우리 민주 세력이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 세력이 계산을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허물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왜 계산을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개혁은 계산을 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개혁을 해서 인심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뭐 혁명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 촛불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권력을 안겨주었는데요. 우리 할 일은 그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실천을 하는 것이죠.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개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선거에 질 수도 있고요. 또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해서 선거에 졌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살아남을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산을 하고 개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선거에 지고도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의 유불리 가지고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개혁을 함으로써 지는 것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인류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바로 민주당이 설령 선거에 몇 번 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역사와 정치사에 희망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존재가 있는 정당이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사청 설치는 오히려 수사 전문성을 길러내고 또 이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첫 출발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 같이 경제력이 10위권인 나라가 제도 하나 개혁하지 못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물적 여건은 여러분들 머리로 얼마든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의 소심정이 개혁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수사청 설치는 할 만큼 제도적으로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것은 제가 마련했던,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오해를 했을 겁니다. 아까 조순열 변호사님이 등을 중으로 바꿔줄 수 없느냐라는 건데요. 제가 장관일 때도 경찰 쪽에서는 등을 중으로 바꿔달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등을 중으로 바꿔주는 그 논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건 검경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 여론을 오해를 살 것이 아니라 수사 준칙을 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된다라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나면 그 수사 준칙 아래에서 검경 간의 협조 아래에 얼마든지 적극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소극적 정의도 물론 실현하면서,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해도 된다라는 실험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등, 중 그 논리에 빠지지 말고 수사 준칙을 양 기관이 협력해서 잘 만들어 다오라고 했고요. 제가 직접 그 한자 한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준칙은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물적 토대를 국회 예산을 통해서 마련하고 기구를 개편을 해도 되고요. 또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심리적 준비도 돼 있다. 다만 민주당의 소심증만이 걸림돌이다. 그리고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을 통과시키고 그 입법 준비 기간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시행 시기를 뭐 한 2년 또는 3년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입법할 수 있으니 해주시기 바랍니다.